자, 우리 10번 문항, 오답률 가장 높은 문항이었죠? 이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론 능력을 상당히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10번부터 갈게요. 그림은 가불의 사상가들의 가상대화다.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랍니다. 자, 갑이죠. 영원한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죠.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관계가 구성되고요. 경쟁하는 국가 사이에서는 영원한 평화까지 힘들겠지만 보통 영원한 평화는 달성하기 어렵지만 세력균형,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주의자고요. 아마도 모겐소의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데 꼭 현실주의라고만 생각하셔도 되고 모겐소라는 구체적인 학자의 입장까지 생각 안 해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1번입니다.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해야 되느냐?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국가의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 대표적인 국가의 주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국가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국가의 주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이죠.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 수단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칸트가 말하는 그 예비 조항에서 예비 조항에 있는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상호 신뢰 불가 조치,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과 같은 상호 신뢰 불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암살을 한다거나 독살을 한다거나 항복조약을 파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서로 전쟁 이후의 장래의 평화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 불가 조치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칸트는 전쟁 중에도 지켜야 되는 어떤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 우리가 방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제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 수단에 제한을 두지 말자.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우리나라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은 당연히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 중에서도 칸트는 자국민들이 자발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뭐 상비군을 두는 것은 이제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비군 같은 경우에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상비군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하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이 우리가 무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방어 수단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된다가 틀렸고요. 3번이죠. 국제사회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냐? 일단 첫 번째 어떤 동맹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스스로 강해지기가 어렵다면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강한 사람을 데려와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두 번째죠.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비를 증강해서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동맹과 군비의 증강이기 때문에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벌써 두 개나 나왔으니까요. 4번이죠.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잠깐 건너뛰고 5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겐소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은 현실주의 입장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4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선지는 아니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의 모호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제법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국제법을 만들었는데 그 국제법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 법을 함부로 어기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위적 차원에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법을 무조건 어겨도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4번 선지는 맥락이 있어야 돼요.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당위나 도덕적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내가 러시아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제법상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푸틴인데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국익이 되면 그것이 국제법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그걸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들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 그래서 어떤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국가들의 행태를 설명할 때 4번처럼 국가들이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다. 이 당위적이거나 도덕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실제로 국가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모겐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4번 선지랑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선지가 뭐냐면은, 국가들은 법을 잘 준수합니다. 요 표현 알아두십시오. 작년 EBS에 나와가지고 좀 중요하게 이제 출제가 다뤄졌던 그런 표현이죠. 올해도 EBS에 나오지는 않지만 수능 완성에서는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국가들은 법을 잘 준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지만 반대로 이익이 안 되면 어때요? 국가들은 국제법을 안 지킬 수도 있겠죠. 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사실적인 진술이죠. 당위나 도덕적 진술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은 국제법은 잘 준수됩니다.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국가들은 그러한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